예, 일단 소개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주신 승문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소개받은 대로 우리 서강대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서강대학교에서 지금 한 15년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근무를 하고 있는 수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김종락이라고 하고요. 제가 수학과입니다. 수학과. 그래서 오늘 수학 때문에 좀 고생 많이 하나요 요즘에? 전 고등학교 때 수학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결국은 수학 전공으로 대학까지 갔고 결국은 계속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학이 그냥 단지 여러분들 뭐 문제 풀고 미적 분학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인공지능과 깊은 관계가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내용을 수학자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초반에 우리가 이제 1부, 2부가 될 텐데 1부에서는 이제 수학자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관심을 갖고 소개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컨셉이 무엇이고, 그리고 딥러닝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1학년 학생도 있고 2학년, 3학년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뭐 쉬운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좀 믹스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그게 거의 뭐 5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쉬었다가 2부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챗GPT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행성형 AI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에 제가 우리 참여한 연구원들이 지금 대학원생들입니다. 여기 이분 대학원생들 잠깐 일어나서 인사 잠깐. 안녕하세요. 뒤에 있는 저기 같은 연구실 대학원생입니다. 그 친구들 이제 도와주려고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개발한 또 무슨 서강봇이라는 챗봇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맨 뒷부분은 여러분 너무 지루하니까 게임도 같이 해보려고 게임 사이트도 소개해서 게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부의 마지막이니까 2시간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1시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 거니까 뭐 편하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손 들고 질문해도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예,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죠? 수학자와 함께하는 AI와 그의 스토리 되어 있습니다. 되게 흔하지 않은 제목이에요. 보통 뭐 굉장히 포멀하게 AI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되게 부담스럽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키워드를 크게 3가지로 잡았어요. 오늘은 이제 AI가 중심이니까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근데 AI의 원조는 누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스토리를 이용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수학과에도 있지만 수리과학 및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라는 우리 학교 교내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1부, 2부가 있는데 1부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개척했던 수학자들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소개,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기법에 대한 얘기고요. 2번째 2부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최근 트렌드라든지 뭐 좋은 점, 그다음에 나쁜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그 생성형 AI가 강력해진 거는 얘가 로봇처럼 활동을 하거든요. 답변을 내기 때문에 그걸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이런 건 이제 개념이고요.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해보는 내용, 구현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게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멀리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사람 누군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어떻게 금방 얘기해요? 우수한 학생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근데 앨런 튜링인데 이거는 뭐죠? 이렇게 된 이거는? 이건 뭐지? 뱅크라고 써져 있잖아요. 지폐죠. 우리나라 한국은행권처럼 영국은행권인데 지폐에 50 파운드라고 되어 있네요. 앨런 튜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은 우리나라 그 세종대왕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최고를 치는 사람들이 화폐에 등장하죠. 여기는 앨런 튜링을 봤습니다. 앨런 튜링은 1900년대 사람이에요.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한참 전 사람인데 영국은 이런 분들을 자기네들의 집회에 여기 나와 있는 1912년부터 1954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앨런 튜링에 대해서. 물론 앨런 튜링을 잘 알면은 앨런 튜링은 영국 정부라고 볼 수 있죠. 영국 정부한테 핍박을 받아서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을 또 신처럼 또 떠받는 약간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을 낸 이유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앨런 튜링이 한 얘기입니다. Can machine think? 정말 멋있는 말 아닌가요? Can machine. 감히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이거죠. think라는 생각한다는 말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머리가 좋은 동물이나 돌고래들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도까지만 하지 과연 기계가 생각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질문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분은 답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앨런 튜링이가 가능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무슨 그림일까요? 이거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저것도 로댕이 지옥문에 가기 전에 이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른 생물에 비해서 가장 우리가 우수하다는 거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할 줄 알다는 거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생각 외에 이제 바디, 몸은 대부분 다 우리가 있죠. 다른 생물들도. 그렇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꾸준히 해결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고래예요. 그게 뭔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의 구조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바디는 아는데 생각의 구조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게 아직도 미완성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뭐 지금의 계속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Can machine think라는 질문을 어디에서 했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오늘 슬라이드 일부는 영어로 꽤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랑 좀 친해져야 됩니다. 대학교 가면은 책 대부분 원서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서치도 여러분들이 많이 할 텐데 영어로 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틈틈이 영어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마인드라는 저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뭐 마인드가 마음이죠. 거기에 여기 보면은 튜링이라고 되어 있는 AM 튜링 되어 있고 제목은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요게 Artificial Intelligence가 AI잖아요. 근데 Intelligence라는 말은 있어서 Artificial이라는 말은 없네요, 그죠?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은 1956년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1950년이죠. 1950년에 나와 있을 때는 Artificial Intelligence는 아니고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단어로 인공지능을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키워드도 하나가 Imitation Game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섹션 이름이죠. 그리고 나는 Propose, 제안한다 거를 다음 퀘션을 Can Machine Think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논문이라는 걸 쓰는데 논문을 쓸 때 첫 줄이 되게 중요해요. 그때 웬만한 사람들은 저런 첫 줄을 못 씁니다. I propose 이러면서 또 can machine think 이런 말을 못 씁니다. 보통은 뭐라고 쓰냐면 이 논문의 목적은 뭐뭐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지 갑자기 이런 제목을 제안한다 이러지는 않죠.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 외에도 전 날짜 1950년을 봤어요. 1950년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였죠. 전쟁이 났고 6.25 사변이라는 게 1950년도잖아요. 6월달. 근데 이미 영국에서는 1950년도에 이런 AI의 표시가 되는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좀 우리나라가 많이 좀 어려웠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K-팝으로 그다음에 K-컬처로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학생들도 한글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가 70년 후에 1950년부터 70년 후 지금의 완전히 지금 위상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 중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로 표현한 건데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걸 보통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튜링의 테스트. 자, 이미테이션 게임을 한국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이미테이션. 그렇죠. 모방 게임. 모방할 줄 안다. 흉내낼 줄 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아니 감을 잡았을 거예요. 요게 약간 스크린이 있어서 여기는 심판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A가 컴퓨터이고 B가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10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종이로 말로 하면 이 당시에는 말로 하는 게 안 되니까 답변을 프린트된 걸로 딱딱 이렇게 주고 이 사람은 이게 컴퓨터가 대답한 거네 사람이 대답한 거네 이렇게 잘 맞추겠죠. 초반에는. 그래서 심판관 C는 누가 컴퓨터인지를 알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튜링의 테스트입니다. 이미테이션 게임. 컴퓨터가 얼마나 사람처럼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을 이제 이분이 이런 게임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AI는 게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AI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게 이 논문에서 영어로 쭉 써져 있는데 여러분 영어 읽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자 여기 한글로 조금 써머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년 후에 컴퓨터는 이제 5분 동안 질문을 통해 심판관 C가 70% 이상은 못 맞추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조금 말이 좀 어렵게 써져 있는데 이제 심판관이 70%까지는 사람이 했는지 컴퓨터가 했는지를 맞추지만 그 이상은 못 맞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0%는 틀릴 것이다. 30%는 사람이 했는지 컴퓨터가 했는지 막 위치를 바꾸겠죠. 처음에는 이쪽에다가 막 바꿔서 대답을 하고 그랬을 때 30%까지는 못 맞출 30% 정도는 심판관이 오답을 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50년 후는 그러면 2000년도겠죠? 근데 2000년도에 실제로 이런 튜링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튜링이 50년이면 되겠지라고 예상했지만 이게 세월이 흘러 우리 알파고까지 갔고 그래서 지금 2025년이죠. 2025년에 됐을 때 어떨까 사람들이 궁금해했겠죠. 자 여기에서 튜링은 이것을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뭐냐면 저렇게 사람처럼 대답하는 기계를 인공지능 컴퓨터다. AI 컴퓨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신선한 게 뭐냐면 기계가 생각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엄밀하게 정의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는 사람이랑 다르게 생각한다는 그런 뇌 구조가 없으니까. 근데 튜링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기계가 생각한다는 거는 기계가 사람처럼 흉내내면 그리고 흉내를 잘 내면 기계는 생각한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막 정의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비헤이비어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누구처럼 할 수 있으면 걔는 생각하는 거야. 우리 뭐 요즘에 뭐 모방 가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 가수가 아닌데 그 프로페셔널 가수가 하는 노래를 같은 수준으로 하면 그 사람도 프로 가수는 아니지만 가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 인공지능 컴퓨터라는 말을 이렇게 풀었다. Can machine think라는 것을 정의를 이런 행동을 통해서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신선했죠. 자, 다음 페이지. 짜잔, 이거는 이제 최근 내용입니다. 2025년 4월 7일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여기 뉴스 기사죠. 인공지능 튜링 테스트에서 인간에 압승했다. 자, 튜링 테스트 단어가 이제 이해가 될 거고 4가지 인공지능 모델 실험한 결과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답변 내나 GPT 4.5가 7대3으로 사람을 압도. 자, 아까 얘기한 거는 7대3이라는 이 표현은 70%를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GPT가 대답했는데. 그러니까 튜링은 30%는 착각할 거라고 했는데 50% 넘어서 70%나 착각하게 사람보다 더 자연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거고 그것을 했던 그 모델이 GPT 4.5입니다. GPT 4.5.
GPT 4.5는 저도 지금 사용은 안 해봤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T 4 5라고 돼 있고 0이라고 돼 있는데 4, 5 요 모델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4.5는 아주 최근 모델입니다. 4.5.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위에 거를 봐도 되고 아래 거를 봐도 되고 차이는 없어요. 밑에 거를 보면은 이 승률 50% 있죠. 100%. 70%라고 하는 게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70%는 사람처럼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혹시 라마라고 알아요? 라마? GPT는 우리 맨날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챗 GPT 얘기하는 거예요. GPT는 많이 들어봤을 때 라마는 또 다른 모델입니다. 라마는 이거 무료죠. 무료 모델이고 얘는 유료 모델이고요. 그래서 라마도 봤더니 얘도 50은 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이 모델들이 거의 인간처럼 대답하고 있더라라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GPT나 라마든 이런 거 사용한 적이 있나요?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수업에 진짜 활용을 하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을 때 학교에서는 사용하는 경험이 있어요? 수업하다가 수업하다 선생님이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좋습니다. 예. 아주 우리 승고는 최근 그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아주 훌륭한 고등학교입니다. 선생님 계시기도 립서비스입니다. 자, 여기 페르소나, 비페르소나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 페르소나라는 거는 어떤 인격을 설정을 해. 그래서 지금 대답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외국 사람 나이가 10살, 15살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영어가 조금 서툴어도 그걸로 이 사람이 이게 답이 기계가 했는지 사람이 했는지를 구별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캐릭터를 줘서 그 사람에게 꼭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안 하네 하면은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벗어나게 하려고 그런 그 캐릭터를 지정을 했을 때가 더 높은 거고, 그냥 범용성으로 이게 그냥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그런 내용만 줘서는 그걸 비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성능이 좀 눈치를 빨리 채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좀 더 떨어졌다 그런 내용이어서 사실은 페르소나라는 게 약간 제한된 조건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조건은 예전에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튜링 테스트를 이제 통과했다. 통과라고 했지 완벽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거의 90까지 되면은 우리는 이제 기계한테 계속 물어야겠죠. 우리 부모님한테도 안 묻고 친구들한테도 안 묻고 무조건 이제 GPT나 다른 모델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묻겠죠. 왜냐면 사람보다 더 대답을 잘하니까.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시 이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튜링이 이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튜링은 원래 이런 체스 게임 같은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체스 게임 같은 거에서 체스 게임을 이제 사람이랑 사람끼리 두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둘 때 어떤 머신이 있어서 혹은 에이전트, 기계가 있어서 걔가 사람이랑 두거니 맞거니 하면 어떨까라고 이미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파고 바둑에서 그 게임을 하듯이 이미. 그래서 이거 실제로 구현을, 알고리즘을 조금씩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위치를 이렇게 마킹하면서 연구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튜링이 게임을 통해서 AI라고 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AI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거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알고리즘의 영어 스펠링은 저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알고 보니까 여기 페르시아 수학자인데 이름이 아부 압둘라 무하마드 이븐 무사 알카리즘, 이런 사람의 이름에서 왔다. 여기 특히 라스네임이 알카리즘이라는 말이 사실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원래 대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산 많이 하잖아요. 연산하는 거, 그 분야를 대수학이라고 하는데 기호를 이용해서 하는 이제 수학 분야. 그것에 이제 아버지라고 불려있는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컴공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어원은 수학에서 왔다. 그리고 잠깐 제가 생략을 했는데 앨런 튜링이
수학자인가요?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암호 해독자?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튜링은 원래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공부를 너무 뛰어나서 미국에 박사를 하러 딱 왔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 딱 가서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제일 유행하는 분야는 논리학이었어요. 논리학. 그래서 그 논리학의 제일 유명한 사람 밑에서 한 2, 3년 공부하고 학위 논문을 딱 썼는데 그게 또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친 거야. 논문 학위로. 그래서 다시 영국에 돌아갔죠. 그래서 논리학자입니다. 근데 수학이 예전에는 논리학이었어요. 그래서 튜링은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학위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암호 해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튜링이 54년대에 죽었네요. 아까 나왔을 때 튜링이 아까 죽기 몇 년 전에 논문이 나온 거니까 죽기 전까지는 이제 AI나 이런 걸 많이 연구했죠. 자, 그래서 튜링도 수학자, 알고리즘의 원조도 수학자. 다음 페이지.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튜링이 생각한 그런 아이디어 있죠. 생각이라는 아이디어. 생각하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왜? 데카르트가 뭐 때문에 유명하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거 고등학교 책에 나와요? 그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유명한 말이 하나 보네요. 네. 좋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잠깐만, 내가 한글로는 안 써놨는데 그것을 듣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요 I think, therefore I am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책을 보면은 데카르트가 이것만 많이 써져 있어요. I doubt. 이게 무슨 뜻이죠? 의심한다. 데카르트는 생각하기 이전에 의심을 많이 했어요. 모든 시에 의심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를 회의론자라고 많이 해요. 회의라는 게 의심을 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걸 부정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부정하고 뭐 배운 것도 부정하고 지금 자기가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는 건 모르겠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부정을 했는데 부정을 아무리 해도 그 부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면 나는 존재한다. 뭐 if then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는 거고 생각 안에 생각한다는 것 자체 안에 존재라는 게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앨런 튜링이 그 can machine think라고 했을 때 그 think의 어떻게 보면 원조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 think 생각과 몸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졌어요. 데카르트 세계관은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도 생각 몸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왜 저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을까라고 이번에 생각했고 지금은 뭐 여전히 이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지 안 일치되는지 어떤 연예인인가는 뭐 생각이 몸을 지배한다 이런 말도 쓰고 그랬고 또 몸이 피곤하면은 생각도 피곤하고 이런 얘기 있으니까 서로 연결은 되어 있다고 많이 느끼지만 데카르트도 그거를 알았을 텐데 분명히 근데 생각과 몸은 실질적으로 분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도의 AI는 생각과 몸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걸 써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의 AI는 어떻게 보면은 기계라고 하는 머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기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따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확실히 분리되어 있죠. 인간처럼 뭔가 믹스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뭐 고도의 인공지능은 거의 사람처럼 그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몸이 움직이는 그러한 기계일 것이다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요 인공지능 초기 발전에서 그러나 데카르트는 수학자로 더 알려져 있죠. 철학자이기 전에 그다음 수학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초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분이 등장하는데
풀네임은 클로드 에드워드 셰논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것만 손 들어볼까요? 클로드 에드워드 셰논. 예, 이거는 이제 튜링은 대부분 알지만 셰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셰논은 일단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게 동양권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 이분이 유명하냐면 여기 쭉 나와 있지만 정보 이론의 아버지 이라고 있잖아요. 정보 이론이 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휴대폰의 모든 오류를 정정하는 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휴대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화할 때 노이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데이터에 어떤 오류가 있을 때 그것들을 바로잡는 것 이런 것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토탈한 이론을 제시한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은 거의 셰논급이 된 거, 그러니까 튜링급이 된 거죠, 미국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그 셰논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튜링 때문에 그러긴 해요. 그 튜링이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말고 1930년대 후반 40년대에 미국에 가서 이 셰논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연히 티타임에서 셰논이 튜링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천재야. 근데 튜링도 뭐 MIT 출신이고 다 천재이긴 하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닥스머스 컨퍼런스 참가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닥스머스 컨퍼런스가 AI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학회에서 등장한 그런 어떤 유명한 학회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셰논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셰논은 우리가 말하는 정보 이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AI 학회의 핵심 멤버로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요즘 LLM 모델 중에 GPT만큼 성능이 좋은 게 있어요. 걔가 클로우드거든요. 이 셰논을 어떻게 보면은 리스펙트해서 나온 이름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클로드라는 말은 셰논을 아마 사용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여기 나와 있지만 전공은 수학, 그다음에 뭐 전자공학, 암호학 이렇게 되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수학이었습니다. 이분 그 당시. 네, 다음 페이지. 네, 계속 뭐 수학자들 얘기하는데 존 폰 노이만은 이제 들어본 적이 있다는 역시 몇 명 되네요. 워낙 이분은 그 이름 자체도 딱 멋있잖아요. 존 폰 노이만.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유명한 거는 게임 이론의 창시자라고 해요. 경제학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게임 이론의 창시자에서. 근데 이분은 사실은 수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컴퓨터에 우리가 뭐 CPU 나오고 그 다음에 램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OIS인가 그러니까 인풋 시스템이 있고 하는 모든 기본적인 구조를 이미 설계를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또 The Computer and the Brain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역시 어마어마한 천재였다. 이 당시 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경제학, 컴퓨터, 수학 다 아는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지식적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성가라고 볼